물론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은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2005년 11월 30일에 서거를 하셨으니까 2주기가 됩니다. 2주기가 좀 넘었습니다만 방금 보셨듯이 정말 우리 그 역사를 찾고자 하는 그 정신, 그냥 학자로서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정신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처음 최태영 교수님을 뵙게 된 것은 89년 가을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호가 없으셔가지고 주위에서 무호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호가 없으시다고 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89년 그해 들어가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회에 있는 저와 그렇게 친분이 두텁지 않은 분인데 이분 말씀이 교보문고에 한 가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교보문고에 가면 한국 상고사라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공 분야가 정치학이고 또 그 이전에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국 상고사, 최태영 교수님이 쓰신 한국 상고사라는 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와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단군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었고 또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는 순간 제가 배운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인천 자택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더니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9년 가을부터 제가 매주 인천에 계시는 이제 최태영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이제 자료도 소개를 해주시고 정말 차려놓은 밥상처럼 다 힘들어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그대로 그 정수를 다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친필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이렇게 요약을 하셔가지고 그 친필로 제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자를 치시는 게 아니니까. 친필로 이렇게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하신 내용들 전부 친필이랑 자료랑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친필을 대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호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냥 무호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호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황해도 구월산 출생입니다. 이 구월산은 당군 사당인 삼성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월산 출생인 이 무호 선생님께서 당군 우리 역사 복원을 필생의 과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학을 전공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이 법철학이죠. 법학을 하셨지만은 걸어오신 길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전 인생이 바로 우리 역사를 찾는 그 과정이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과정으로 점철해 있습니다. 평생 물론 정확하게 시작은 77세 때부터라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한문이라든지 일본 고스라든지 노느 맹자 18사략 다양한 그런 역사서들을 다 이렇게 다 숙독을 하셨고 또 직접 조부로부터도
뭐 동몽선습을 비롯해서 많은 그 역사를 공부를 하셨고, 또 김구 선생, 장지연 선생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쭉 공부를 하셨죠.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77세 때부터 시작을 하셨지만은 단기간에 그렇게 다 정립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참 많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너무나 아주 그 강렬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를 찾아야 한다는 그 절실함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만년 전해온 그 역사를 일조에 묵살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큰 사건이다. 사실을 밝히고 이유를 논구하지 않은 채 묵살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암살 행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인들은 없는 역사도 지어내서 선진민족임을 내세우려 하는데 정작 선진민족으로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고 일본의 역사책 왜곡에 침묵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뭐 이 외에도 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역사를 왜곡시킨 것도 큰 사건이지만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역사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무호 선생님의 그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무호 선생님께서는 일본 메이지대학교 영법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 영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해서 1924년 4월부터 모교인 이 경신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면서 이 보성전문학교 교수직도 겸하셨습니다. 이 보성전문학교는 고려대학 전신이죠. 그러면서 차차 이 교장직 겸 이 설립자 대표까지도 겸하시게 되었습니다. 해서 8.15 해방 전까지는 보전과 경신 이 두 학교를 겸임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대학 교육에만 전념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일제강점 말기에 이 보성 그 전문학교에서는 강의가 없었고 또 이 경신에서는 당시 그 무호 선생님께서 일어 상용 반대, 신사 참배 기피 등으로 해서 학교에 못 나가는 교장이 되셨습니다. 이 황해도 그 광진 사립학교 시절에 김구 선생의 애 제자이기도 했죠. 무호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7, 8세 때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연설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아주 어린 그 7, 8세 때. 어른들의 권유로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연설도 하셨고 사실상 우리 그 전국의 그 대학을 일구어낸 그런 아주 성각자이십니다. 일본 서울대 그 초대 법과대학장을 역임하셨고 또 중앙대 법과대학장,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장, 청주대 대학원장 등 많은 그 대학들을 이렇게 다 거치시면서 학교 그 발전의 발판을 구축하시는 그런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대학들을 다 키워내시고 마지막 서가시기까지 학술원 원로 회원으로 계셨습니다. 뭐 1900년 출생이시고 2005년에 서거를 하셨으니까 만 105세, 뭐 우리 나이로 106세, 뭐 현대사의 정인이시죠. 그래서 뵐 때마다 지난 한 100년간 그런 정말 우리가 책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생생하게 그런 그 목격한 그 당시의 어떤 그 상황들, 그리고 구한 말의 그 선각자들에 관한 세세한 얘기며, 또 김구 선생에 관한 얘기며, 아주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말씀을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호 스님께서 이 한국학과 이 관계를 맺은 것은 처음 시작으로 본다면은 이 해방 이후에 이 대학원에서 한국학과 이 관계 있는 논문을 지도하고 이제 심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국사와 국민윤리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이 되면서 자원에서 이런 그 과목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전 편찬위원과 고시위원으로 계시면서 고시령으로 국사를 국가고시의 필수 과목으로 정하셨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늘 하시던 말씀이 만약에 그 정인보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 또 손진태 선생, 또 안재홍 선생, 또 최동 선생, 또 장도민 선생, 이런 분들이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구태여 이 역사를 이렇게 새롭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다 돌아가시고 또는 납북되시고 정말 우리 역사를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남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아주 반복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역사가 일본의 황통사 식민사관과 방향이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정말 우리 민족의 혼 자체가 말살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해서 늦게나마 우리 역사에 전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 이 1977년, 그러니까 만 77세가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 역사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서양 법 철학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그 책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학, 우리 역사에 이제 전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서양 법 철학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그 방대한 분량입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그 분량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고 수만 장에 이르는 그 방대한 분량이고, 그리고 당시 학술은 저작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으로 해서 이제 서양의 그 결정판을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이제 한국학을 정리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한국학의 진력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7세 새로운 한국학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 10년간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거의 정리를 다 하셨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로 한국학 이제 강좌를 열어가지고 매주 이 한국학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무료로 강의를 하시고, 전국 순회 강연도 하시고,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무호 스님을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인천으로 찾아갔고, 그래서 그때 YWCA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이제 90년에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하고 강연을 같이 하러 다닐 때, 이제 이때는 전혀 제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스님의 그런 그 책들,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제가 복사해가지고 하곤 했는데, 이제 말씀이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로서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전혀 우리 역사를 아는 바도 없고, 또 그때 또 많이 또 중요한 내용들을 직접 이렇게 친필로 정리를 해주셨고, 처음에는 거의 그걸 외우다시피 해서 제가 강연을 다닌 적도 있고 같이. 그러다가 이제 저도 차츰 이제 이런 사료들도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도 찾아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전적으로 무호 선생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므로 해서 뭐 제 인생 자체가 바뀔 정도로 엄청난 저로서는 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고 뭐 제 인생 일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95세셨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으로 갔더니 이번 학기는 인천대학에서 나와서 강의를 좀 하라고 그런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얼른 물었습니다. 여쭤봤죠. 대학원 강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야, 학부 강의야. 학생들이 한 200명은 돼. 그러시는 거예요. 95세 대학교 학부 강의를 그것도 그렇게 많은 학생을 하시는 분은 아마 이 세상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95세도 하셨는데 몇 년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98세 때도 계속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거의 100세가 되셔가지고는 이제 안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뭐 95세부터 98세까지 거의 한 3년간을 그렇게 학부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범인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뭐 남달리 그 체력이 튼튼해서도 아니고 이제 정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알려야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걸 보면은 음식은 일체 가리는 것이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한번 집중을 하시면은 제가 가도 어떤 때는 고개도 드시지 않아요. 제가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는 소리만 들리셔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도 쳐다보시지 않고 그냥 계속 쓰고 계셔요. 어떤 때는. 그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이걸 정리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90세 이후에도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계속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정말 저렇게 해서 어떻게 체력이 유지가 될까 할 정도로 전혀 영양가 있는 것도 드시지도 않아요. 보약을 따로 드시는 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드시는 거고 모든 생각이 우리 역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그 정신이 정말 너무나 고귀하고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죠. 역사를 연구하는 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신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은 정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뵀어요. 정말. 평생 역사를 연구를 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찾아내셨습니다. 일본서기 이런 그 고사기 책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세세하게 그 잔 글씨까지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인천에 계실 때도 이렇게 가뵈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방문을 열면 온 방에 그냥 메모지가 그득하고 책마다 책 표지에서부터 중간중간 끼워놓은 거며 잘못 앉으면 그 메모지들이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들어가면 그거 조심해.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책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저 책에 해당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해서 제가 이제 안 꺼냈는데 책에만 끼워놓은 게 아니고 그 옆에 아주 수두하게 쌓였어요. 그냥 메모지가. 근데 거의 이제 100세 그 이후로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이제 계실 때 그때도 가뵈면 꼭 같아요. 깨알같이 이제 써가지고 다른 사람 알아볼 수도 없어요. 책 처음이고 중간이고 전부 이렇게 끼워놓고 그걸 다 오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책을 들 수도 없어요. 이거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책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명자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연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가 뵈면 오늘 이걸 발견했어. 새로운 걸 찾아냈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찾아낸 게 뭐 워낙 많으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물론 사료에 다 있지만은 처음 찾아가지고 발표하신 분이 바로 무호 선생님이시거든요. 뭐 요즘은 뭐 통용되는 것도 많지만은 그 발견하시기 전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연구를 안 했다는 증거죠. 이거 오늘 일본 서기에서 뭐 이걸 발견했어. 뭐 아니면 뭐 이거는 유일행의 표제음조 동국 사략에서 찾아낸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료는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걸 자세하게 읽지를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다 연구하셔가지고 이제 밥상을 다 차려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아주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언제 그걸 평생 연구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105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그 지필에 몰두를 하셨고 그 항상 보면 뭐 가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들이 있는데 그걸 다 오려가지고 다 끼워놔요. 오려놓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시고 항상 이면지 달력 딱 이제 그 다음 달 넘어가면 그거 이제 해가지고 그 이면에 기록해 그 잘라가지고 다 메모지로 다 활용을 하시고 하나도 그 낭비하지를 않으셔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검소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인천 찾아뵈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검소하시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체. 오로지 역사에 관심이 없고 보니까 텔레비전이 70년대 아주 조그마한 거 사용하던 거 그냥 그대로예요. 뭐 거의 보실 일도 없고 아주 그 인상 깊은 것이 이제 그 화엄 부동지라는 이제 그 붓글씨 이제 쓴 거 그걸 아주 그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붙어 있었고. 근데 저는 뭐 많은 이렇게 학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지만은 그렇게까지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몇십 년을 전 정말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주 이제 그 강의를 들으러 이제 이렇게 가면 끝나면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종종 하곤 했어요. 보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시고 걸림이 없으셔요. 오로지 역사. 뭐든지 괜찮다. 음식.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버티시겠는가 싶은데 정말 사명감 하나로 그렇게까지 버티신 게 아닌가 싶었고 처음 제가 뵀을 때 90세였는데 그래도 15년을 더 그렇게 버티셨으니까 대단하신 거죠. 15년이지만은 정말 제 기억은 평생을 제가 뭐 알았던 분처럼 제 인생에는 너무나 크나큰 그런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뭐 15년이 아니라 150년처럼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또 오늘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친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들었던 것이죠. 그럼 무호 스님께서 아주 주요하게 발견하신 이제 그런 그 역사 그 자료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책자에 이제는 나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제 그 내력을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가지고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인간 당군을 찾아서라든지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 뭐 한국 상고사 뭐 이런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은 아마 그 이제 이면의 그 내용은 아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비교적 뭐 매주 이렇게 가서 또 배웠고 또 그런 사사로운 그런 거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1900년부터 평생 살아오신 이제 그 과정을 사실은 제가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때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90년대 이후로 91년부터 제가 이제 중국 쪽 일을 하게 되면서 사실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걸 정리할 그런 거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책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은 나오지 않은 내용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계기가 되면 이제 같이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풀어가지고. 그때는 녹음 테이프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또 한동안 이제 그런 또 계속 이렇게 녹음하고 이제 제가 또 질문할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그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찾아뵈었더니 그 역사 현대라는 그 일본 서적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그 중에서 가시마가 쓴 환단 고기와 야마다이 국이라는 이제 그 논문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위사의 공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거짓 역사죠. 위사의 공적. 거짓 역사의 그런 거 이제 공적이란 뜻인데, 이제 그때 한참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 글을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가시마에 관한 이제 그런 거 얘기도 해주시고, 녹도승이죠. 가시마. 특히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일본인 많은 우리 연구자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삼국사기 연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그룹이냐면 우리 역사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 직업은 다양해요. 뭐 회사원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날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름을 삼국사기 연구회라고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내용은 물론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걸 능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뭐 삼국유사도 좀 보완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책자도 이렇게 출판을 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일본의 삼국사기 연구회에서 책자를 붙여왔어요. 모 선생님께로.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저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시면서 뭐 이런 책자가 또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사의가 공적이 나오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러면 이 위사의 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한국이 일본인들의 역사 날조로 인한 피해국인 반면에 일본은 고사기, 일본 서기 같은 위사, 권력사로 인해서 민족의 단결을 유지하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위사의 공적 아니냐. 오히려 거짓 역사에 우리가 피해국이고 그네들이 그로 인해서 일본의 그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우리가 동양 삼국을 두고 볼 때 19세기 후반 이후로 동양 삼국을 두고 볼 때 한국은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이제 결정적으로는 청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까지 승리하면서 우리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를 점해서 동양 삼국을 조명을 해보면 한국은 결국 완전히 식민지국이 되었고 중국은 반점 식민지국이 되었고 일본은 온전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줄 아느냐? 한마디로 바로 이 위사의 공적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해가지고 결국은 그 덕으로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말씀이 지금도 많은 일본인들이 쓴
뭐 대표적으로 그 이만희 씨죠. 일본 총독부 산하에 일본사 편수회가 설치되면서 그때 이완용이 그 당시 그 정무총감이 회장이 되고 이완용이 부회장이 되면서 이만희 씨라는 일본 역사학자를 데려다가 조선사 35책이 위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이만희 씨, 뭐 대표적인 그 일본 사학자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쓴 논문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남아있고 한마디로 뭐냐면 일본은 장구한 역사를 가진 선진민족이고 한국은 아주 일천한 역사를 가진 그런 미개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웃나라 선진 일본이 잘 인도를 해야 된다. 잘 이끌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우호설린의 차원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이고 미개한 민족을 일깨워야 할 그런 어떤 그 사명감에서 이렇게 한 것이 된 것이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히 식민지화되고 반점 식민지화되고 일본은 그런 식으로 온전할 수가 있었다. 온전할 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제 하시면서 거기에 얽힌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일본인들은 보고 아주 모방하는 데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당시 그 서구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이토 히로부미는 말할 것도 없고 유력한 그런 엘리트들이 전부 그 유학을 가서 국비로 유학을 보내고 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근대화 주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네덜란드인이다 뭐 이제 그런 서구의 이제 뭐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뭐 총포 화약 기술 제조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일본으로 오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유리한 조건을 제공을 해가지고 일본 여인과 전부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대대로 그게 정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대우가 대단했다 그래요. 완전히 그냥 몇 대가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고 또 이제 일본 여성들을 전부 이렇게 이제 그런 그 혼인 정책을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일본 그 근대화를 선도하는 그런 그 주역으로서 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이 발동을 건 것이 바로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바로 역사 위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사의 그 공적이라는 이 의미심장한 아주 한마디로 그렇게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때 이제 일본 역사하고 이제 우리 역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하시면서 사실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 실존 제1대 외왕을 오진 외왕으로 우리가 보죠. 뭐 이것도 스님께서 그때 이제 정립을 하셨는데 서기 390년입니다. 제1대 실존 외왕이 처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 그 시기가. 그런데 그네들은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270년이라고 위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 역사는 절반 정도 그냥 잘라내버리고 우리 역사는 잘라내고 그네들 역사는 또 120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역사는 기원전 사실상 6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그네들은 천황이라 그러죠. 제1대 이 외왕을 오진부터는 390년.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 기원전 600년대 건국을 해가지고 가공인물 14대부터 그러니까 신머부터 주하이까지 중해죠. 중해. 주하이까지 가공인물 14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대인데 15대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오진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오진. 그런데 이 오진은 사실 제1대 실존 외왕이고 서기 390년이에요. 근데 이제 오진을 270년이라 그러고 그 전 14대가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반점 잘라버리고 일본은 거의 뭐 14대 가공하고 또 오진조차도 120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일본이 대단한 선진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위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내용을 뭐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저도 이제 뭐 강연을 하고 했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외교 문서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서기 671년입니다. 백제가 660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3년간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뭐 그조차도 백총강에서 다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백제 그 자녀 집단이 지배족의 이제 그 자녀 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운 것이 바로 671년의 일본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일본은 그 국호가 구다라였죠. 근데 이제 이 구다라는 백제 이제 우리나라 말이죠. 옛날에 큰 해를 뜻하는 이름이 이제 구다라였죠. 이게 바로 이제 백제라는 뜻입니다. 백제. 그래서 지배 집단이 자녀 지배 집단이 건너가서 671년에 일본 국을 세우고 그리고 8세기 들어가서 이게 7세기 후반에 이제 그렇게 세웠으니까 8세기 들어가서 일본 서기 고사기 같은 권력사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은 다 아시지만은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거의 아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지금은 책이 다 나와가지고 워낙 보편화되니까 이제 다 아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때를 좀 이렇게 좀 회역하는 의미에서 그냥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동력동자입니다. 동조와 본조. 이것도 처음 사실 찾아내셨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일본석에 나오는 거니까 뭐 그대로 인용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그걸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 바로 최태현 교수님이십니다. 일본 서기에서 보면은 일본 땅에 백제의 동조가 있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사실 8세기 들어서 일본 국의 성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력사인 일본 서기와 고사기가 집필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그런 내용을 없애버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 뿌리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삭제하고 뭐 이렇게 가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뿌리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은 구절구절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뿌리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때가 오면은 일본 황실문고에 있는 책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아마 엄청난 아마 소용돌이 칠 만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때가 되면. 뭐 지금이야 그게 아니라도 지금은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마 결정적으로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중국에도 보니까 이 원래 그 황국에서 황국이 12분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12분국 중에 이제 하나가 수미리국이고 그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인데 오늘날 기독교 문명의 모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황국이 보면 지금 그 신장 지역 그 주변 매우 그 광활한 지역이죠. 12분국이니까. 근데 그 지역이 당시에 다양한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그 이제 마야 문명이 그 쇠멸의 길을 걸었던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기후적인 이제 그런 그 변수가 아주 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지역이 처음에는 아주 비옥하고 기후도 아주 이제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었는데, 점차 기후가 변하고 이 사막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점차 동진을 하게 되어요. 동진을 하면서 중국의 그 내륙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사천성도 거치고 뭐 쭉 해서 이제 한반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환인 7대, 이제 동진하면서 환웅 18대, 그리고 당군 47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장자민족이니까, 바로 그대로 모든 걸 우리가 이제 다 보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곳곳에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쩌면 저 자신이 거기에 관해서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은 공개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아마 모 스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뭐 이성저성이 따로 있습니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매우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 이게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이지만은 매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뭐 동북공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 그냥 지금식으로 뭐 연구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자료들이 정말 그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밤에 아주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결코 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서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셨다는 걸 그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 다 나오지 않는가. 동조가 나오면은 왜 동조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본조가 있으니까 동조가 있는 거 아닌가? 동력 조정이니까. 우리 한반도의 동력 조정이니까. 동조가 나와가지고 왜 동조가 나오는가 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본조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본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백제인들이 일본 경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조에서 동력 조정을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이고, 그때 태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경영을 하고 이제 그런 그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660년에 사실상 백제가 망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동력 조정에 연락을 해가지고 태자와 구원병을 보내라 해서 보냈잖아요. 그때 보냈지만은 백총강에서 아주 패배를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본 석에서 찾은 구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일본 석에 다 나온다. 뭐 유추하고 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죽어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서 이제 죽어서 조상 영령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상 성묘는 누가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 패배해버리고 다 죽고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조상 영령을 죽어서 어떻게 대할 것이며, 또 이제 앞으로 조상 성묘는 누가 할 것인가? 한탄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게 다 나오지 않느냐. 도대체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역사 없다고 그런다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뭐 굉장히 비밀스러운 책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본조와 이제 동조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관한 논문들을 내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일본 석에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이제 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렇게 발견을 안 하셨더라면 누가 그 일일이 연구해가지고 그 구석에 있는 걸 찾아내겠습니까? 이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대내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제 성왕의 셋째 아들, 삼자, 셋째 아들이 그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대내촌을 만들고 태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대내시는 그 일본하고 우리 그 한반도하고 이 창구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이제 그때 그 위세가 굉장히 이제 그 강해가지고 당시 그 실적 막부를 누르는 정도로 굉장히 그 힘이 아주 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해상 무역도 장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풍신수길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거세되어 버리죠. 풍신수길이 이제 그 일본을 통일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은 이제 대내시는 그 자치를 감추게 되는데 그래도 거의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본국의 창구 역할을 대내시가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내시의 후손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모 스님께서 제게 많은 그 슬라이드를 주셨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 혹시 그 필름 그 슬라이드를 돌려서 볼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너무 희미해가지고 좀 힘들겠다고 해서 오늘 돌리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슬라이드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업 시간에 그걸 돌려요. 희미하지만은 지금은 어차피 이제 그건 볼 수가 없으니까 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대내시 후손들이 뭐 지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그 건물들 신전이라든지 뭐 그 당시 매우 큰 그 교회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그때 대내시가 주도를 했어요. 약 1000년간 본국과의 그 창구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진 그 외왕의 신사, 이제 신사에 가신 것도 그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게 주셨고 80년대 다 직접 이제 가신 것이죠. 그때. 그래서 이제 세종실록에 보게 되면은 단종 때까지 대내시가 나와요. 당시 그 신숙주가 이 범람하는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그 사신으로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대내시가 실정 막부에 연결을 시켰어요. 그때까지도 대내시가 아주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실정 막부가 성의를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대내시에게 얘기를 했더니 대내시가 바로 외적을 다 토벌을 했어요. 그만큼 완전히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아까 이제 동조, 본조 문제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일본 서기 26권 제명 7년 여름 4월조에 보게 되면 고구려의 성녀 도현이라는 사람이 지은 일본 세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세기를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 바로 일본 세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반도에 있던 백제국의 본조가 외의 땅에 있는 동조에 사자를 보내서 백제의 태자와 구원병을 보내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그 기록이 나와요. 해서 660년에 백제 수도가 함락이 되고 이 663년에 태자와 이제 원병이 파견이 되었지만은 결국 백총강에서 패해가지고 전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절이 바로 일본 서기에 죽어서 조상 영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장차 조상 성묘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한탄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제 본조가 남은 세력을 정비해서 말하자면 동조로 건너가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제를 이제 구다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제 이 구다라는 큰 해라는 뜻의 우리 고대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언어학자들의 이제 연구니까요. 그래서 본조, 동조, 이제 이거 발견하신 거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요. 환단 고기의 사료적 가치입니다.
이제 그 중요성을 물론 요즘도 역설을 하고 있는데 이 환단 고기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일본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에서 환단 고기 연구에 주목을 하게 된 이제 때가 언제냐면 대동아 전쟁이 끝나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고전 연구가 붐을 이루었어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환단 고기가 일본의 고전 가운데 호츠마즈과 우카야 왕조사 내용하고 부합한다.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우리 환단 고기를 일본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붐을 이루었거든요. 그 당시에. 환단 고기 그 내용이 일본의 어떤 그 고사기 내용하고 호츠마즈, 우카야 왕조사 이 상가야죠. 그죠? 우카야가. 이 상가야 왕조사하고 일치한다. 이제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가시마는 환단 고기를 일어로 전역을 했어요. 일어로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우카야 왕조사임을 확인을 시켰어요. 그럼 우카야 왕조사가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기원전 3898년에 개창한 우리 배달국 환웅 18대 또 기원전 2333년에 개창한 당군 47대 그리고 기원 전후에 세운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위대한 그 혈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일본의 그 가시마, 즉 녹도승이 아마 제일 자세하게 깊이 연구를 이제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시마에 이제 그 일으로 전역을 하고 자기도 또 이렇게 이제 연구서를 내고 했는데 이 환단 고기는 이 사서로서뿐만 아니라 문화서로도 아주 높이 평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그 이후로 환단 고기가 계속 그렇게 붐을 이루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아주 대단했다 그래요. 뭐 후지 문고를 만들고 뭐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왜냐하면 우카야 왕조사하고 일치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점차 일본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거 야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 뿌리가 여기라는 걸 얘기하면 별로 거기서 원래 그 정책적인 그 방향하고 안 맞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되는데 이것이 다시금 제가 그 2000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찾아뵈었을 때 그때 이렇게 쭉 그 목록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최근 일본에서 다시금 환단 고기가 연구 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환단 고기 연구 동향까지도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2000년 이후로 다시 일본에서 환단 고기가 연구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데도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뭐 윗선이 뭐니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가? 그걸 깊이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그 내용 자체가 뭐 제왕운기라든지 뭐 지금 세년가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거 사서들하고 뭐 그 부계자 기원사화라든지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위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2000년에 저희 국사찾기 협의회에서도 그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앞으로 우리 상고사 정정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그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그 이후로 수정이 되었어요. 뭐 조금씩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이 집적이 되어가지고 뭐 이 정도나마 당군 실사가 인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그 당시 그 최태영 교수님 그리고 이제 당시 국사찾기 협의회 이제 그분들 뭐 공동 뭐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당시
이병도 박사를 거의 3년간 찾아다니면서 정말 토론을 벌이고 결국 그 회유를 하신 이제 그런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병도하고는 내가 아주 가까운데 이것만은 통하지가 않아.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했어요. 도대체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찾아가면 또 그 얘기인가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귀찮아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부인까지도 좀 이렇게 싫어하는 이제 그런 기색이 역력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거의 3년을 다니면서 이제 이분 말씀이 그래도 학자니까 계속 토론을 하고 사료 이제 그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차츰 이렇게 설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조선일보와 신동아 기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뭐 다 신문에 난 사실 아닙니까? 조선일보에도 다 났죠. 세년가, 이제 거기서 세년가를 인용을 하고 계시죠. 뭐 이것도 최태인 교수님이 처음 그 찾아내신 겁니다. 세년가와 그게도 다 내려오는데 이제 그런 그 사료들을 보니까 옛날에 당군을 모시던 그 제사를 모시던 그 진설도까지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더 연구해 볼 지언정 이거를 그냥 신화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이건 정말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사실상 당군 사화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국은 손을 드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말씀이 그래도 그 친구가 가기 전에 그렇게 전향을 해서 참 다행이야. 그래도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런다. 내가 이미 다 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거 뭐 노인께서 망령이 나셔가지고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안타까워하시던 이제 그런 거 기억이 생생한데 뭐 수십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대단하지. 떠나기 전에 그래도 바로 그렇게 해놓고 갔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우리 그 환단 고기의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또 중요한 것으로 세년가와 이제 이 옥산궁에 관한 겁니다. 우선 그 세년가, 이 세년가라고 하는 뭐 말 그대로 노래죠. 노래 가짜니까. 우리가 뭐 이거 뭐 이 세월 할 때 이제 그 세자 세월이 아니라 그 세자고 그 해년자니까 세상 할 때 그 세자 세년가 그냥 노래로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다 위스라 그러고 그 중요한 규원사화도 다 위스라 그러고 환단곡이 다 위스고 제왕곡이 다 위스고 그러면 정사라고 하는 그 세종실록도 안 보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말씀인 거예요. 조선실록도 안 보는가? 조선실록은 정사라고 하면서 왜 그것도 안 읽는가? 그것만 봐도 나온다는 것이죠. 세종실록에 보면은 세종이 당군 사당을 세울 것을 조사하라 라고 이 신하들에게 이제 명을 해요. 근데 이제 세종 10년 6월조 유관의 상서와 유관의 조카 유사눌의 상수의 유사눌이에요. 유사눌의 상수에 보게 되면은 단군의 사적과 단군 묘의 설립제에 관해서 세년가에 의해서 전래되어 왔다는 것을 언급한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종께서 원래 구월산이 사당이 쓴 자리니까 어디에 당군 사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으니까 이제 상서 내용이 뭐냐면 원래 구월산이 사당이 쓴 자리니까 그곳에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세년가에 의하면은 원래 구월산에 당군 사당이 있던 곳이다.
그게 지금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연구자들 같으면 세년가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응? 그거 찾아보면 분명해질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세년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희령의 조선시대 표제음주 동국 사략에서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이 대만으로 나갔다가 다시 정시문화연구원, 이제 그 당시 이름이 정시문화연구원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 책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보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딱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세년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사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대로 연구를 안 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저도 사실 저야 뭐 근거를 알고서 그 뭐 우리 역사라고 한 건 아니고 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그냥 이게 우리 역사다고 달려갔는데 가서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세년가 딱 그 하나만 봐도 확실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당군이 그 요동별천지에 고조선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가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라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임금과 같은 때다. 그리고 당군부터 고려 공양왕 때까지 역대 왕들의 그 치적, 사적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데. 그게 마치 그 판소리가 이제 구전되어 오듯이 그런 식으로 역대 그 왕들의 그 치적이 구전되어 가지고 쭉 내려온 거예요. 그게 세종 때까지도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상서 내용 중에 세년가에 의하면은 원래 고을산이 당군 사당이 있은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병도 박사께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셔가지고 세년가에 의하면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찾아봐도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입장을 정말 전향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세년가는 뭐 요즘은 뭐 유희령의 표정이 동국 사략 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그걸 인용해서 많이 씁니다만은 다 이것도 무호 선생님의 그런 연구의 덕에 이제 이렇게 수월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보면은 고조선의 활약 중심지가 요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왕운기 속에 있는 고조선사와도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건국 이래 역사와 조상들의 그 공적, 교훈을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구전되어서 수천 년간을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년가. 그리고 옥산궁은 이게 뭐냐면요. 이제 80년대 무호 선생님께서 직접 일본을 방문하셔가지고 다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찾아내고서 그 이후로 좀 사람들이 많이 그 현지를 갔어요. 논문 발표를 하시고서. 그래서 이제 뒤에 간 사람들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간 사람들은 못했어요. 폐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당군 사당이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몇 년 후에는 그냥 그 폐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뭐 보면 수많은 그 고구려 신사, 고려 신사, 당군 신사, 신라 신사, 가야 신사, 뭐 고려산, 신라산, 뭐 고려 우체국, 고려교, 거리 이름, 산 이름, 우체국 이름, 뭐 할 것 없이 신사 이름 전부 여기 지명들 다 가져간 거예요. 마치 여기서 우리가 저 LA 가면 서울식당, 부산식당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응? 명동 뭐 응? 마치 우리가 대륙에서 반도로 내려오면서 대륙 지명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태백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륙에 태백산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뭐 지금은 그냥 이건가 보다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삼국시대 영역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뭐 우리는 반도 안에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조선도 대동강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명을 가져오고 대륙뿐만 아니라 여기도 각자 그냥 하나씩 경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건 관련되는 사료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분명히 조선시대인데 임진왜란 때 보면 사실 그 임진왜란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땅 수복하자는 거예요. 백제가 망해가지고 쫓겨갔지 않습니까? 쫓겨갔는데 7세기 후반에 671년에 일본국을 세우고 8세기 들어가서 일본성이 고사기 권력사를 집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힘을 축적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예요. 1592년에 16세기 말에 그죠? 그렇게 그런 우리가 한일 관계사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식민지국에 대해서 그토록 민족 말살 정책 일환으로 역사 말살 정책을 편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겠는가? 그게 가장 역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뒤집어 놓는 것이죠. 뒤집어서.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네 뿌리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서기에 그런 구절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보면은 그네들이 요청해가지고 우리 통신사를 파견을 하죠. 그죠? 문화사절단이죠. 요즘으로 치면. 왜냐하면 그네들이 아무래도 좀 미개하니까 여기 선진 문물을 좀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딱 임난이 일어나고서 그때 17성씨가 잡혀갔어요.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많겠죠. 성씨가 17성씨가 잡혀갔는데 이네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합의해서 세운 사당이 바로 옥산궁입니다. 구슬 옥자, 매산자. 옥산궁. 조선 왕조 시대 임금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군 국조를 받는 사당을 세운 거예요. 왜 그렇게 세웠겠는가? 본국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너가서도 역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역대 왕들의 조에 의해서 국조를 잘 모시라는 그런 구절이 세종실록, 영정조실록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조실록에도 보면 위패를 잘 모셔라. 영정조실록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잡혀가서도 합의해가지고 우리 단군 사당을 만들고 제사를 모신 거예요. 음력 8월 15일 되면 제사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셔가지고 탁본을 이렇게 떠오셨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도 주셔가지고 저도 그 탁본이 있습니다만 그 천물에 보니까 평양 단군 사당에서 모셔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래가 평양 단군 사당에서 모셔왔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7성씨 중에 우리가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겠는데 심수관씨 아시죠? 이분이 17성씨 중에 한 성씨예요. 이분이 심씨의 14대 손이에요. 14대 손. 주로 이제 그 집안은 도공들이었죠. 그때 17성씨를 어떻게 이제 일본인들이 잡아갔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잡아갔어요. 도공들도 많이 잡혀갔죠. 그 당시 우리나라를 보면은 문화, 예술 이 분야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았잖아요. 조각이 여러 분야에.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 하다 보니까 17성씨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요즘 가장 빈번하게 쭉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심씨, 바로 심수관 씨인데 이분이 이제 14대 손. 이제 그때 직접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옥상공에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음력 이제 8월 15일이 되면은 뭐 충문도 외고 이제 그런 어떤 제사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말로.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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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주문을 외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니까 오날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오날.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오늘이라 오늘이라. 오늘이 바로 당군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무슨 말 뜻인지 알았는데 이제 지금 한참을 내려오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후손들이 오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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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날 이제 일본어로 뭐 어떻게 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문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렇게 정말 천 몇백 년이 이렇게 되도록 쭉 그렇게 구전되어 가지고 그날이 되면은 조상께 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17성씨는 단군 국조를 모시는 것을 너무나 아주 소중하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받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증언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게 구한 말에는 한학자들은 다 알았어. 그 머리에 다 댕기를 매는데 그 댕기가 뭐냐 하면 당군을 기념한다. 응? 당기가 댕기가 된 거라고요. 당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댕기까지 맸는데 지금은 당군 국조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뭐 서기 당기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뭐 당기 하지만 당군을 기념한다는 뜻이죠. 뭐 서기는 누구를 기념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기는 당군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 그래서 이 댕기까지 메고. 근데 이 사실을 뭐 소수가 하는 게 아니고 구한말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알고 댕기를 맸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현대까지도 우리 당군 국조를 향한 열렬한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35년간 1910년 8월 29일부터 45년 8월 15일까지니까 만 4년, 만 35년이 14일이 모자랍니다. 36년이 아니죠. 우리가 통치를 딱 받은 그 기간이 35년에서 14일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우리 식으로 우리 나이로 한 것이지. 사람 나이야 태아 때까지 뭐 감안하지만 그러면 잠정적인 뭐 식민 통치 기간 뭐 이렇게 설정을 할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910년 8월 29일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딱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충 할 것도 따로 있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간에 그렇게 깡그리 수천 년의 역사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 한민족 집단의 역사가. 정말 이거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역사상 뭐 무슨 전쟁, 무슨 사건, 뭐 최근에 9.11 테러 뭐 하지만은 그건 단편적인 겁니다. 이거는 수천 년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렸다. 이거야말로 역사상 가장 크다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아마 두고두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이걸 정말 느낀다면은
그렇게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배웠을 때 흥분한 순간이 많으셨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흥분할 게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공감이 갔고 저도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뭐 저도 점점 이제 미쳐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덜 미쳤어요. 제가 이제 건연에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왜 역사를 해야 됐었는지를. 그때도 상당히 심취해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표피적인 것이었다. 제가 정말 절실하게 이 건연에 대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요즘 한 2, 3년.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이건 반드시 이건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뭐 우리가 다 우리 상고사를 복원하자는 그런 또 같은 또 마음이니까 반드시 이제 그런 점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제 자신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해가지고 충분히 그걸 제가 간파를 하지를 못했는데 그 역사를 해가지고 저는 새로운 그 인생이 열리게 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이게 모두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에 와가지고 결국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정말 제 자신도 놀랄 만한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제 사사로운 얘기는 드리지를 않고 결국 모 선생님도 굉장히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그냥 가셨는데 그건 아마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거리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아직 제가 전혀 반도 안 했는데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너무나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됐어요. 뭐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같으면은 밤을 새울 용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열정이 없이는 역사 복원 못 합니다. 이게 뭐 1, 2년 지금 왜곡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왜곡되었는데 하룻밤 샌다고 뭐 그 큰일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년간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쿨하시고 감정도 없으신 분 같은데 왜 역사 얘기만 나오면 뭐 얼굴이 그냥 벌겋게 되셔가지고 막 손을 막 흔드시면서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꼭 그렇게 됐어요. 저야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학 쪽이니까 뭐 다른 거야 아니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사회고 또 인간이 정치적 동물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듯이. 그래서 저보고 왜 역사 전문가인데 왜 그 역사한다고 자꾸만 그러냐. 제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역사에 기초하지 않은 일체 학문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제가 아주 힘을 넣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역사하기 전에는 별로 뭐 공부하는 재미를 못 느꼈거든요, 솔직히. 뭔가 이게 빠져 있어요. 학회 나가도 그렇고 뭔가 빠져 있어요. 한국 정치 사상 그런데 보면 저 고려말 무인점검부터 하고 있어요. 응? 교재가. 교재 집필한 게 그래야. 제목은 한국 정치 사상사 해놓고 고려말 무인점검부터 나와요. 제가 보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뭐 그때는 상고사도 몰랐지만 뭐 맨날 삼국시대 그것도 아니고 고려시대 말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재미도 없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역사를 하면서 제가 당장
한국 정치 사상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저도 학교에. 그때는 각 대학에 서양 정치 사상은 있어도 한국 정치 사상이 있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저게. 뭐 그런 책도 그 이후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책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공부한 거, 그걸 이제 자료를 다 배포를 하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주요하게 다뤄가지고 이제 뒤에는 좀 간략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까 예, 옥상궁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뭐 이 백제에서 건너간 일본 천황,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거기 소상하게 나옵니다. 모 선생님 그 내용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또 이 존 코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 이것도 여성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그 뿌리를, 결국 일본인들의 뿌리가 여기라는 거, 이제 이런 걸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건 특정인의 그런 주장이 아니고 상당히 보편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그 발견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일본의 그 미야시타 가문에 1200여 년간 소장되어 온 문서예요. 문서인데 미야시타 문서 두루마기인데 1988년 4월경에 이 당시 일본에서 오랜 연구 생활을 하던 그 이병창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연구자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일본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야시타 문서는 이 우카야 왕조사,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1200여 년간 그 가문에서 소장이 되어 왔는데, 이제 후지산을 찾아가지고 그 후지산에 중림 대나무 밭이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데 그 대나무 어딘가에 데리고 가서 거기 조그마한 구멍이 있더래요. 그 구멍으로 내려가니까 넓은 통로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지하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 창고가. 그걸 1200여 년간 일본의 그 가문에서 소장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나 이제 귀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소장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했는가? 근데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대대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이 문서를 보게 되면 눈이 먼다. 그렇게 유언을 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설마 하지만은 눈을 담보로까지 그런 모험을 안 하려고는 하죠. 그러니까 그냥 거의 1200여 년간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평생 이제 아주 그 사람이 신실하고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걸 연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병장 박사는 이 사람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태영 교수님이 그쪽을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답사를. 가서 보니까 뭐 조그마한 중림의 그 구멍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넓은 대나무 밭에 이제 알게 되면 그 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멍으로 들어가서 통로로 따라가니까 3겹으로 된 창고가 나오고, 또 여니까 이제 거기에 두루마리가 전혀 손상 없이 1200여 년간 했는데 그대로 엄청난 분량의 두루마기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일본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그 내용이에요. 그 방대한 분량은. 그래서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이제 강연을 하시려고 다 모았대요. 이제 사학자들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굉장히 그때 붕괴를 하셨어요. 그 강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도록 다 방해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다 방해를 해가지고 웬만한 데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막 일본을 또 거기를 방문을 했더래요. 아마 방해한 척이겠죠. 갔다 와가지고는 그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다 거짓말이다. 아니 그럼 있다 그러겠어요? 지금 상황도 일본에 알려지면 안 되는데 그거는 때가 되어가지고 정말 귀한 사람 한 사람이면 그렇게 된 것인데. 예,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때 말씀이 이건 진리에 대한 테러다. 뭐 더 이상 과격한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런 과격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세세하게 설명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뭐 여기 한국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재미교포 수십 명이 엄청난 거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뭐 또 방해를 놓은 얘기며 굉장히 분개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다 하셨거든요. 뭐 이제 뭐 지금 할 시간이 없고 어쨌든 뭐 저는 전공이 정치 사상, 정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연을 할 때 그렇게 광고를 했더군요. 한 분은 법 철학을 하시고 한 사람은 또 정치 철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본래는 역사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결국 역사로 다 접근을 했다. 이제 이런 거 하셨는데 법 철학이든 정치 철학이든 역사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 저도 크게 공감을 했고 이건 반드시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 상고사를 복원해야 되느냐? 얼마 전 저희 국사찾기협의회 뭐 축에 이제 했는데, 뭐 수천 년 거된 거 너무 복잡하고 현대사부터 하자고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흔히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패러다임 전환입니까? 바로 오늘날 지금은 뉴턴 시대 그런 과학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상고시대 천지인 삼재의 융화에 기초한 바로 전일적 패러다임입니다. 생명의 전일성과 근원적 평등성, 유기적 통합성에 기초한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상고시대 패러다임. 그래서 상고사 연구는 우리 민족의 시원을 연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원을 연구하는 것이고 바로 21세기 전일적 패러다임의 원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우리 상고사를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면 끌어내릴 것 같기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